안녕하세요. 과거 파이널 강좌를 맡은 이성주 선생입니다. 지금 지구과학 영역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지구과학 양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문제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고체, 유체, 천체 부분에 관련된 영역을 나누어서 일단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달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 물리, 생물, 나머지 영역과 융합된 이런 문제의 유형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고체 파트, 고체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지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지진에 관련된 이야기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진과 지진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 부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의 발생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지진파의 종류 및 특징, 그 다음에 지진의 크기, 그 다음에 지진 기상과 주시 곡선, 그 다음에 진앙과 진원까지 거리 구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학습을 해줘야 되고요. 일단 문제를 통해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점검을 하겠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환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참고해가지고 좀 추가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전갈은 땅 위를 기는 곤충이 만들어내는 종파와 횡파의 파동을 이용하여 곤충까지 거리를 감지할 수 있다. 만약 종파의 속력이 150m/s, 횡파의 속력을 50m/s, 그 다음에 두 파의 도착 시간 차이가 0.02초라고 한다면 전갈에서 벌레까지 거리는 몇 미터인가? 문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진 기상, 지진이 기록된 상태를 보면 제일 먼저 보통 지진 파악을 했을 때 P파, S파 있는 거 알죠? 프라이머리 파, 세컨더리 파. P파가 먼저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파가 도착을 합니다. 자, P파가 빠르고 그러니까 먼저 도착하고 S파가 도착을 하는데 요 P파와 S파가 도착하는 시간, 요 PSC라고 하죠. 요 우리는 PS 시간, 요 시간 차이를 가지고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일단 PSC라고 하는 것이 S파가 도착한 시간에서 P파가 도착한 시간을 빼면 되는 거니까 S파 도착 시간에서 그 다음에 P파 도착 시간을 빼면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S파의 속력분의 S파가 이동한 거리 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파의 도착 시간은 VP분의 VD 이런 식으로 PSC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일단 S파의 속력이나 P파의 속력을 안다면 당연히 요 D를 구할 수 있겠죠? 요 시간 아니까. D로 묶어내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D,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통분해서 그 다음에 양쪽으로 곱하기 나누기 해주면 VP 마이너스 VS분의 VP 곱하기 VS 곱하기 PSC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종파의 속력, 우리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제일 먼저 도착하니까 빠르죠? 요걸 P파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횡파의 속력, 요 횡파의 속력을 갖다가 S파, 세컨더리 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집어넣어보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P파의 속력이 150m/s, 그 다음에 얘가 50m/s, 그 다음에 150, 50 곱하기 PSC가 0. 몇 초죠? 0.2초. 요 차이로 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한번 계산해 보면 1.5가 나올 겁니다. 2분의 3m, 2분의 3m.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지진에서는 그 밑에 보면 추가 질문이 나오는데 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지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단층. 지층이 끊어진 부분을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층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잘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화산이 폭발하거나 아주 큰 산사태라든가 뭐 이런 거 일어날 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또는 지하에서 어떤 핵실험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지진의 규모하고 진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규모라고 하는 거 리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리터 규모라고 얘기하죠. 아라비아 숫자로 얘기를 하고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생된 방출된 총 에너지 양을 얘기합니다. 즉 에너지 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체감 정도 이 부분을 진도라고 해요. 진도 계급은 뭐 1부터 한 12등급까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 교환 참고해가지고 잘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교환에 보면 뭐 지진의 발생 원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지진파의 특징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 기상과 주시 곡선 뭐 이런 부분 나왔는데 이 부분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진 기상이라고 한다면 지진이 기록된 상태입니다. 지진계를 이용해서 제일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P파 먼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하고 사실은 L파라고 해서 표면파죠.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데는 큰 도움은 안 주지만 표면을 따라가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L파입니다. L파. 자, 요 부분을 S파, 요 부분을 P파. 이런 식으로 P파, S파, L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지진 기상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 곡선이다. 뭐지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주시 곡선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물리 시간에 이런 그래프를 많이 봤을 거야. 시간 거리 그래프. 그런데 이 주시 곡선은 그게 반대가 되죠. 이쪽에 보통 시간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시간을 두고 이쪽에다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여기가 관측 지점 A, B, C가 있을 때 각 지점에 지진 기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을 갖다가 이걸 잘라서 세로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렇게 있다면 A 지점은 일단 빨리 도착하겠죠. 그 다음에 P파와 S파의 시간 간격이 작겠고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할 거야. 그 다음에 B 지점 같은 경우에 좀 늦게 도착하죠. 그 다음에 그 시간 차이는 조금 더 날 겁니다. 그 다음에 S파가 오고 그 다음에 C 지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늦게 도착하겠네요. 그 다음에 P파와 S파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P파가 도착한 지점을 선으로 한번 표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한 지점을 갖다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런 선 관계를 우리는 주시곡선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요 둘의 차이가 요 간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PSC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PSC가 20초다. 그러면 그 20초가 되는 지점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리가 바로 진앙거지 거리가 됩니다. 보통 아까는 P파와 S파의 어떤 시간 차이를 가지고 진원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주시곡선을 이용한다면 진앙까지 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까지도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앙의 위치 결정, 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오늘 지금 뭐 시간이 짧은 관계로, 교환을 보고 공부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자, 주제가 암석의 순환에 관여하는 에너지원과 하부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 자,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암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화성암부터 시작을 해서 퇴적암, 변성암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돌고 돈다는 얘기인데 그때 관여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했죠. 일단 지구상에 있는 그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태양 에너지 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것이 가장 큰 양으로 지구 에너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면 되겠고요. 요거의 뭐 주 에너지원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태양 내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막대한 양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거까지 알면 좋습니다.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지각에는 굉장히 많은 방사성 원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주 에너지원이다. 이런 거 알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죠. 지구와 달, 또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작용하는 기조력, 그것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요. 보통 밀물과 썰물, 그래서 해양 생태계나 또 해안 지방의 지형 같은 거 변화시킬 수 있는 주 에너지원은 조력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원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게 가장 크다는 거, 요걸 알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지구 환경에서의 에너지원, 꼭 지금 방금 얘기한 이 부분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암석의 순환 과정, 그 다음에 하부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 요 세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구 환경에서 암석의 순환 과정과 또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하부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그림이 나오네요. 약간 좀 흐린데 교환 보면서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지구 환경 에너지원 중 가의 A부터 C 과정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각각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일단 이 그림에서 A, B, C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마그마를 거쳐서 마그마가 식어가지고 화성암이 되고요. 화성이 풍화 침식받아서 퇴적물이 된 다음에 이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고 있네. 그 퇴적암이 변성암이 될 수 있고요. 자, 변성암 다시 녹아서 마그마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씩 한번 따져본다면 변성암이 일단 마그마가 되기 위해서는 용융 과정을 거쳐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냉각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화성암이 퇴적물 될 때는 풍화나 침식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일어날 거고, 퇴적암이 변성암 되기 위해서는 열과 압력 같은 것들이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B인데 여기도 B네요. 당연히 변성암이 되기 위해서 열과 압력, 그 다음에 풍화 침식되는 과정들은 변성암도 풍화 침식될 수 있고 퇴적암도 다시 풍화 침식돼서 퇴적물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순환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여기 가에 A부터 C 과정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에너지원을 하나씩 한번 봅시다. A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용융이 돼야 되는데 뭐 강력한 열이 필요하겠네요. 그 열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 지구 내부에 있는 거죠. 자, 지구 내부에 아까 얘기했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니까 요건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답을 얘기할 수 있겠고, B 같은 경우에는 열과 압력을 받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구 내부 에너지, 동일한 답이 여기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 가정, 요 풍화나 침식, 요 풍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이 흙으로 변하는 과정을 풍화라고 얘기하죠. 뭐 여러 가지 의해서 풍화가 될 수 있는데 흐르는 물에서 또 풍화가 될 수 있고, 사실 비가 생기고 물이 흘러가고 또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쪽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 부분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바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에 C는 기존의 암석이 퇴적물로 변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을 때 C 과정에서 지금 그림을 똑같이 한번 따와봤는데요. C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고 그걸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네요. C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건가요? 일단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 설명하고 이때 관여한 지구 환경 구성의 하부 영역을 나에서 한번 찾아보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풍화나 침식이 되는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다양한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풍화나 침식이 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수권 또는 기권 또는 생물권 이 어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구성 요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고 먼저 수권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요 수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수권이라고 한다면 이거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물의 동결작용. 보통 온대나 한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계절에 따라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할 수 있는데 물이 얼 때, 암석 틈에 포함된 물이 얼 때는 일단 부피가 늘어나죠. 그 부피가 늘어나면서 틈을 많이 벌리게 되고 그 벌어진 틈들이 뭐 해가 지나에 따라서 점점 많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암석이 부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의 동결작용, 그 다음에 흘러가는 물이라고 한다면 유수, 유수라고 얘기했을 때 유수에 흘러가면서 옆에 있는 지각이나 아니면 지표 같은 것들 많이 깎을 수 있겠죠. 침식 또는 운반 또는 퇴적 뭐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퇴적물로 변하는 과정을 충분히 수권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권도 얼마든지 그런 풍화 침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일단 기온 변화로 인해서 기온 변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물의 동결작용을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람 같은 게 있겠죠. 특히
사막 지방 같은 경우에 세게 부는 모래바람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삼능석이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버섯바위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 이것들이 풍화나 침식 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권, 생물권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도 풍화 침식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식물의 뿌리입니다. 식물이가 뿌리가 자라면서 암석 속으로 파고들면서 암석을 부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두 번째 문제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니까 요거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고 부족한 부분 교환 보고 답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시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용암의 종류와 화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 꼭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될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용암의 종류에 따른 용암의 성질과 그 다음에 용암의 성질에 따라 화산체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암석 중에서 암석이 용융됐다가 다시 식어버리는 화성암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한데 요 화성암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얘기해보면 화산암과 그 다음에 심성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알죠? 자, 화산암이다 라고 한다면 지표로 분출된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하는데 색깔별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가장 어두운 현무암부터 그 다음에 안산암, 그 다음에 유문암 이 세 가지 암석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요 심성암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은 이제 용암의 종류와 화산에 관련된 거니까 요런 암석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게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성분 자체가 좀 달라요. SiO2라고 하는 이산화규소의 함량이 뭐 요까지 수치는 몰라도 되는데 52% 미만 있을 때 또는 66% 이상 있을 때 각각의 암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암석에 이런 어떤 암석이 되기 전에 용암 자체에 일단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온도를 둘 수 있어요. 이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고온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점차적으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런 유문암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저온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얘네들의 용암의 성질을 보면 점성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점성은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굉장히 작아요. 점성이 작다는 것은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죠. 점성이 작다. 이쪽은 점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의 함량 같은 걸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스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폭발하는 정도를 한번 잘 살펴보면 얘는 굉장히 조용히 폭발을 한다고 한다면 유문암은 아주 격렬하게 폭발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철이나 뭐 마그네슘 같은 이런 무거운 금속의 함량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고 이쪽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밀도로 봤을 때 여기가 좀 크고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화학적인 풍화. 자, 풍화가 누가 잘 되는가 봤더니 화학적 풍화에 얘는 굉장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에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좀 더 깊숙이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엔 감남석, 그 다음에 휘석, 그 다음에 각섬석, 흑운목 이런 것들이 현무암 같은 경우엔 주로 이런 것들, 안산암 같은 경우엔 주로 이런 것들, 유문암 같은 경우엔 정장석이나 석영 같은 거, 뭐 정장석을 뭐 장석이라고 해도 됩니다. 장석 하면 정장석과 사장석이 들어가는데 뭐 정장석이라고 하죠. 자, 석영 같은 거.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화학적 풍화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막 풍화됐을 때 뭐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 볼까요? 석영 같은 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화학적 풍화에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우리 문제를 갖다가 넘어갔을 때 쉽게 풀 수 있는데 자, 3번 문제 볼까요? 가와나는 서로 다른 형태의 화산체를 나타냈습니다. 화산이 굉장히 완만하네요. 화산체가 굉장히 볼록하고 돼 있고 자,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현무암의 점성이 굉장히 작다고 얘기했죠. 옆으로 쭉쭉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무암은 이런 식으로 완만한 이런 완만한 화산체를 우리는 순상화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성이 큰 이 유문암질 용암으로 만들어진 화산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이게 종상화산이라고 합니다. 종상화산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안산암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중간인 옆으로도 파지고
위로도 많이 솟구친 이런 화산을 우리는 성층 화산이라고 하는데 화산체의 모양이 이 용암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가와나의 화산 형태와 화산체를 형성한 용암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화산의 형태를 보면 여기 이제 순상 화산에 해당되고 종상 화산에 해당되죠. 용암의 종류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현무암질 용암은 바로 순상 화산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유문암질 화산은 바로 종상 화산을 나타냅니다. 먼저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용암의 SiO2 함량이라든가 온도, 점성, 분출의 격렬함 뭐 이런 것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방금 아까 여기 설명한 부분이 있죠? 이런 내용 쓰면 되겠네요. SiO2 함량이 여기 굉장히 나 부분에서 굉장히 많겠고요. 바로 이제 유문암질 그 화산체니까. 그 다음에 온도를 볼 것 같으면 이쪽이 좀 저온에서 형성됐다. 점성으로 본다면 굉장히 점성은 크다. 그 다음에 분출의 격렬함을 본다면 굉장히 격렬하게 폭발한다. 이런 내용들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주제 4번 주제인데요. 지구의 모양과 지구 내부의 물리량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지구의 크기 측정, 그 다음에 지구의 모양, 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을 보면 거의 완벽한 구에 가깝지만 실제는 적도 반지름이 극 반지름보다 큰 타원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구가 얼핏 보면 완전히 둥글지만 사실 좀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사실은 적도의 반지름이 극 반지름보다 크다. 자, 이런 모양이란 얘기죠.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 원심력 때문에 요 반지름이 적도와 극이 좀 틀립니다. 적도 반지름이 길어요. 적도 반지름을 A라고 하고 극 반지름을 B라고 한번 해볼게. 이 찌그러지는 정도, 행성의 찌그러지는 정도를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평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편평도부터 E라고 표현할까요? 편평도 E를 표현한 식은 바로 이겁니다. A분의 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편평도 E는 당연히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거예요. 자, 이게 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위에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A와 B가 똑같다. 즉 이거와 이거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9에 가깝다라는 거죠. 즉 0에 가까울수록 9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1이라고 한다는 것은 B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즉 B가 없고 A만 있으니까 아주 납작한 아주 찌그러진 이런 상태를 갖다가 1쪽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편평도가 가장 큰 그런 행성은 바로 토성입니다. 뭐 참고하시고 편평도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완벽한 구 모양을 갖고 있는 거 자전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금성 같은 것이 여기 가까워요. 물론 지구도 굉장히 이게 작습니다. 거의 한 300분의 1에 가까우니까 거의 9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단순히 어떤 구의 증거를 찾는 이런 것이 아니라 타원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증거를 한번 대봐라. 자,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증거는 이거죠. 위도 1도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극으로 갈수록 그 극에서 크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하나 설명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진자의 주기. 요것이 극에서 짧아진다. 자, 요 두 가지, 요걸 가지고 타원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를 잠깐 살펴봅시다. 위도 1도 간의 거리, 지구가 당연히 둥글다라고 한다면 위도 1도 간의 거리, 예를 들어서 이걸 1도라고 한다면 요 거리는 뭐 극이 됐건 아니면 요 적도 지방이 됐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는 아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그려본다면 타원이라고 얘기했죠. 자, 타원이라고 한다면 자, 위도 1도 간의가 어떤 식으로 표시되느냐? 이 공률 반지름을 보세요. 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작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적도 부분이 작고 극 부분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즉, 이 부분을 가지고 지구를 추정한다고 한다면 이런 지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공률 반지름으로 지구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지구를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적도 지방에서 위도 1도 간의 거리를 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도에 해당되는 만큼 요만큼이 측정될 거고
극쪽에서 1도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면 이런 지구를 생각을 해서 위도 1도 간의 거리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요거 각도가 똑같다고 해도 이게 크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위도 1도 간의 거리가 극에서 실제로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구가 타원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진자의 주기. 아마 물리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은 이런 식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진자라고 하는 거. 추가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진자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여기에서 이게 주기를 의미하고요. L이라고 하는 것은 실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그래비티 액셀레이션, 중력 가속도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 G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G라고 한다면 양쪽 제곱을 해가지고 G로 정리해보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L.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9.8m/s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는 진자의 시간 정확하게, 주기 시간 정확하게 잴 수 있고 진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길이만 정확하게 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중력 가속도의 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가? 사실 만유 인력의 길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중력을 보통 무게와 같은 값이다. 중력, 무게, 그러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이 만유 인력 때문에 기인하는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만유 인력 식이 지구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R 제곱분의 만유 인력 상수, 지구의 질량, 또 물체의 질량. 그럼 이거 뭐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구의 질량은 동일하고 만유 인력 상수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중력 가속도는 요 반지름, 지구 반지름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지름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극반지름이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반지름을 볼 것 같으면 요 부분이 요 부분보다 짧습니다. 반지름이 짧다라고 한다면 이게 작으니까 이 중력 가속도 값이 크게 나타나겠죠. 자, 중력 가속도의 값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똑같은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 값이 똑같지가 않아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작고 이 부분은 크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거리뿐만 아니라 원심력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사실 중력을 얘기할 때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은 굉장히 크고 이쪽은 없기 때문에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더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력이 작아진 이유, 그 두 가지도 같이 더불어 알면 좋습니다. 어쨌건 지금 살펴본 대로 반지름의 차이 때문에 중력 가속도의 값이 차이가 나고 중력 가속도의 값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진자의 주기가 또 극과 적도 지방에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요 두 가지가 바로 어떻게 지구가 타원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5번 문제 주제 다섯 번째. 어이구, 쏘리. 선생님이 뭐 실수를 하나 했네요. 자, 이거 뭡니까? 추가 질문이 있네요. 지구 내부의 물리량 분포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시오. 자, 우리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점점 달라지는 물리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래프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봅시다. 자, 지구 내부의 물리량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런 식으로 쭉 커지다가 일정해지는 이런 물리량이 있어요. 자, 이런 물리량은 우리는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표에서부터는 100m당 3도씩 올라가는데 지구의 6,400km까지 막 내려갔다고 한다면 거의 20만 도 뭐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한 4,500도 정도 되죠. 지구 내부의 온도는 4,500도 정도 됩니다. 자, 쭉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일정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점점 커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뭘까? 이거는 당연히 밀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륙지각 2.7, 해양지각 3.0, 멘틀 3.3, 점점 외핵과 내핵 가면 갈수록 밀도가 계단식으로 커지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점점 커지는 이런 물량이 있다면 이건 압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멘틀까지는 조금 증가하다가 외부터 갑자기 감소해서 나중에 0이 되는 이런 값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값은 바로 중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압력, 밀도, 온도, 중력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달라지는지 이것도 추가로 알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판의 경계 종류와 지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판 구조론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각 지역의 판의 경계와 종류, 요 판의 경계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들, 그 다음에 지각 변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면 전 세계 판의 분포와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수렴 경계 A와 B 지역의 차이점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판이라고 한다면 지구는 큰 판 한 7개 하고 작은 판 5개. 이름 정도는 확인하세요. 요거 인도 호주판이네요. 여기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남극판 있고요. 여기 좀 잘라졌는데 여기 아프리카판, 여기까지 포함하면 5개 판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판 그러면 여기 아라비아판 있네요. 여기 필리핀판, 나스카판, 코크스판, 카리브판, 요런 것들 5개 정도 알면 좋습니다. 자, 수렴 경계 A와 B 지역 그랬는데, 수렴 경계라고 하는 것은 판들이 움직여서 모아진다는 얘기잖아. 자, 얘 같은 경우에 인도 호주판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유라시아판은 떡 버티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 경계 부분 수렴 경계인데, 요거는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경계니까 요거 충돌형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볼까요? 요 부분 보면 여기 이제 태평양판이고 여기 유라시아판이죠. 태평양판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 만나지게 되는데, 요 해양판 같은 경우에 밀도가 좀 큽니다. 밀도가 크다고 한다면 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을 할 수 있어요. 밑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를 우리는 섭입형 경계라고 하죠. 자,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 우리가 수렴 경계다라고 한다면 충돌형과 섭입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 충돌 경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들 알 수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충돌형 경계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습곡산맥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섭입형 경계에도 습곡산맥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물론 요 지역에서 아까 봤던 요 B 지역에는 습곡산맥이 없습니다. 섭입형 경계 중에서 습곡산맥이 나타나는 것은 대표적인 요 해양판이 요 대륙판 밑으로 파고들면서 여기에 생기는 습곡산맥이 있죠. 요 산맥 이름은 안데스 산맥. 요거는 안데스 산맥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충돌형 경계에 생기는 산맥은 바로 요거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 산맥 뭐죠?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자, 섭입형 경계에는 다양한 지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면서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깊은 골짜기, 이건 뭐죠? 해구라고 하고요. 이걸 베니오프데라고 하는데, 자, 여기 부분에서 마그마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마그마가 뛰쳐나와서 여기에서 화산을 만든다면 이게 열을 짓겠죠, 화산이. 이걸 우리는 호상열도, 야, 이런 것들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일본 같은 것이 호상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추가를 한다면 이 습곡산맥이나 뭐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이 지형에서, 이 수렴 경계에서 반드시 모든 경계에서는 지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충돌형 경계도 또는 섭입형 경계도 아주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천발 지진과 그 다음에 100km 이하에서 일어나는 신발 지진,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충돌형 경계는 신발보다는 천발이 약간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요. 이건 천발 지진에서 신발 지진 다 나타날 수 있어요. 화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화산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자체가 화산이라고 했죠. 섭입형 경계에서는 화산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알면 좋겠네요. 우리는 수렴 경계만 알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발산 경계, 보존 경계,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공부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C와 D 지역의 어떤 판의 경계와 종류를 각각 써라. 바로 이 부분인데, C 지역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네요. 이 부분은 말이죠. 이름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그래. 이 부분이 이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해가지고 마그마가 튀어나와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발산 경계가 있는데, 그 발산 경계가 쭉 어떻게 보면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발산 경계와 여기에 발산 경계 그 사이 부분이 있거든요. 요 사이 부분, 발산 경계와 발산 경계 사이, 즉 판에 이렇게 발산 경계 위에서 봤습니다. 마그마가 나와서 옆으로 퍼지고 마그마가 나와서 옆으로 퍼질 때 판의 상대적인 이동 속도의 차이가 보이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변환단층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C 지역,
지명으로 본다면 산 안드레스 단층. 판의 경계의 종류를 볼 것 같으면 여기는 없어지지도 않고 또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존 경계 이런 걸 얘기하면 됩니다. 보존 경계. 단층의 이름을 쓰라고 한다면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D 보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명으로 본다고 한다면 해령이 되는 거고요. 경계의 종류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벌어지는 부분, 바로 발산 경계. 이런 식으로 답을 댈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번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공부할 부분은 지각 평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플랫이나 에어리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밝혀진 나름대로 이제 지각 평형설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지각 평형의 원리가 중요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물을 갖다가 떠놓고 나무 도막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 나무 도막 위에 어떤 예를 들어서 나무 도막을 또 하나 얹었다고 한다면 무거워서 좀 밑으로 가라앉죠. 또 얹으면 또 밑으로 조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각도 마찬가지,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지각의 퇴적이 많이 돼서 무거워진다면 아래쪽으로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침식을 당해서 얘네들이 가벼워진다면 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각 평형설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제 아래쪽 요 면 있죠? 압력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보상면이라고 했을 때, 이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동일하다. 이것이 프레설이건 에어리설이건 동일하게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이 나무 토막의 무게와 동일 면적에 작용하는 요 물의 무게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네요. 교환을 잘 보면서 따라오도록 하세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거 좀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각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지각 밑에 멘틀이 있습니다. 이걸 보상면이라고 하고요. 여긴 보상면. 지각의 밀도는 2.8g/cm 세제곱센티미터. 여기 산맥의 높이. 여기가 이제 바다니까요. 여기 이제 5km. 여기는 35km.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잘 모르겠네. 자, 지금 해발 고도가 5km인 산맥 하부의 모면의 깊이는 얼마인가? 자, 이런 걸 다시 말하면 요 5km 산맥 하부의 요 깊이, 요거를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아까 원리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동일하다. 우리 압력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뭐 힘이라고 한다면 뭐 무게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호로 써볼게요. 질량과 중력가속도, 면적은 S라고 쓰겠습니다. 이거 기호예요. 자, 기호로 이렇게 썼을 때 요거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다고 치고, 기둥의 단면적을 갖다가 S, 높이를 H, 기둥의 밀도를 Rho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밀도라고 한다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량은 당연히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데,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니까 SH네요. Rho SH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식을 바꿔볼까요? 질량 대신에 Rho SH 쓰고 중력가속도 쓰고 그 다음에 단면적을 써주면 면적이 약분되네. Rho GH 이런 식으로 압력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동일하다는 것은 보상면에 작용하는 무게가 동일하다는 얘기고, 자, 무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밀도 곱하기 높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압력은 밀도 곱하기 높이에 비례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동일하다. 그러면 요 놈의 무게하고 동일한 면적이 요 놈의 무게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적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요 놈의 무게, 다시 질량, 그 질량은 밀도 곱하기 높이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부분, 요 지각은 밀도가 아까 2.8, 높이가 35km. 요 부분, 밀도가, 여기는 이제 멘틀이죠. 멘틀의 밀도는 3.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3 곱하기 요 높이. 요 높이는 뭡니까? 요 높이는 T. 자, 요거하고 더한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놈의 무게가 동일해야 돼요. 요놈의 무게는 이건 전부 다 지각이니까 밀도는 2.8, 높이는 5에다가 35, 40에다가 t를 더하는 거네요. 40 플러스 t. 자, 이놈과 이 합이 같다고 놓으면 t를 구할 수 있고요. 요 t를 구한 다음에
35와 t를 더해주면 바로 5km 하부의 요 높이가 나올 수 있겠죠?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맥의 상부 2km 요 부분에 2km가 깎여서 날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는 다시 한번 떠오를 거예요. 얼마큼 떠오르는가? 그래서 최종적인 이 산맥의 높이는 5km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예요. 자, 5km가 깎였다고 해서 5km가 뜨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떻게 뜨냐면 지금 2km가 이제 깎였다고 해서 2km 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km가 깎이게 되면 이 밑에 멘틀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당연히 보상면에 작용하는 압력, 즉 무게가 동일해야 되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무게와 여기에 해당되는 무게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밀도가 다르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2km에 해당되는 무게값이 보통 2km 밀도가 2.8 높이는 2km 요 놈의 무게와 동일한 멘틀의 무게 그러면 밀도 3.3에다가 x 그래서 요 x 값을 구해주면 어느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나오면 즉 다시 말해서 2km 없었을 때 얼마큼이 채워지는지 요게 아마 1.7 정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요게 1.7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얘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총 302가 없어지고 1.7이 됐으니까 4.7km 요 정도가 답이 되겠네요. 최종 높이는 4.7km가 됩니다. 자, 문항이 꽤 많은데요.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도 지각평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속의 밀도가 각각 다른 나무토막을 띄우고 나무토막이 뜬 높이하고 가라앉은 깊이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았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밀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 똑같은 원리로 뭐 계산이 조금 들어가는 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한번 맡겨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사람 뒤에 교환에 해설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거 가서 꼭 본인의 힘으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조금 창의력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창의력 문제 7번째 문제입니다. 지구를 완전한 공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지구를 완전한 구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 지구를 한 바퀴 갈 수 있는 노끈이 있어요. 노끈으로 감았었어요. 감았다라고 한다면 이 노끈을 쭉 풀었을 때 노끈의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타나겠죠. 대략 한 지구의 둘레를 한 4만 km 정도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10m를 연결합니다. 여기 10m. 여기 10m를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지구를 감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감싸게 되면 이 10m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m가 더 추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감쌌을 때보다는 조금 늘어나 있겠죠. 이 빈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이 공간의 크기가 대략 얼마가 되는가? 이 부분을 찾는 게 문제예요. 아니 10m 지구 둘레가 엄청나게 큰데 단순히 이게 10m만 연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부분에 틈이 생길까? 틈이 안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올 수 있어요. 거의 뭐 박테리아 수준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답이 이게 아닙니다. 자, 실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노끈을 10m 연결을 해가지고 그거와 연결된 그 지구의 반지름 조금 더 커졌죠? 이걸 라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길이는 요 정도 여기는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요거를 구하라. 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문제는. 자,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면 지금 원 둘레는 2파이r로 계산되나요? 2파이r 지구 둘레에다가 10m를 연결했을 때 무엇의 둘레가죠? 라지 r을 반지로 하는 이 원의 둘레가 되는 거니까 이게 2파이 라지 r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 넘겨서 2파이로 묶어주면 2파이 r 마이너스 스몰 r이 결국 10이 되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r 마이너스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은 결국 2파이 분의 10m가 되네요. 여기 이제 한 3.14 정도로 잡아준다고 한다면 10 나누기 6.28 정도가 될 거고 이거 계산해보면 대략 1.6m. 다시 말하면 사람 이 정도의 크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조금 더 연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런 부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고요. 똑같은 유형의 비슷한 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안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구에다가 5m짜리 전신줄을 다 박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위에다가 끈을 묶었을 때 지구 둘레보다 얼마큼 더 이 끈이 커지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5m를 띄워가지고 굉장히 삥 돌렸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또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또 않아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조금 늘어납니다. 이 방식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8번째 문제입니다. 8번째 문제인데 슬기와 예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조사해서 그림 같은 지질 단면의 모식도를 작성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단층이네요. 단층이 있고 역단층이죠. 역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층면이 있을 때 양쪽의 회감력에 의해서 이걸 상반이라고 하고 하반이라고 한다면 상반이 위로 올라가는 또 그래서 결국 모양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모습이 될 때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장력에 의해서 상반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것을 정단층이라고 하죠. 구분 지을 수 있겠고 경사가 30도 다시 말하면 여기 경사가 30도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 3만 년 전에 이 A블록이 쭉 올라가서 6m로 올라갔습니다. 즉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m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블록은 각각 1년에 1.3mm가 깎이고 그 다음에 B는 1.0mm가 깎입니다. 그런데 결국 깎이다 보면 맨 마지막에 지금 이거 보이는 것처럼 평탄하게 될 건데 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큼 걸리겠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 단층의 이름 아까 살펴봤던 대로 역단층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상반을 따라서 6m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 수직한 높이, 이 높이는 뭐 사인 30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 2분의 1이면 3m 올라간다. 요거는 쉽게 알 수 있죠. 즉 3m의 차이가 났는데 그 3m의 차이 난 거를 A는 1.3mm, B는 1mm씩 깎이니까 요 차이라고 한다면 얼마가 돼요? 0.3mm, 0.3mm라고 하는 부분이 연당 점점 차이가 줄겠죠. 자, 처음에 3m라고 하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1년 동안에 0.3mm 연간 단위를 맞춰줄까요? 단위를 맞춰준다면 여기는 3000mm라고 하겠고 이 차이가 1년 동안에 0.3mm씩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단위 약분되고 이거 계산해보면 몇 년 됩니까? 대략 한 10,000년 정도 나오죠? 즉 한 10,000년 정도 되면 지표의 평탄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뭐 어렵지 않은 문제 같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요거는 이제 폭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70m 높이의 폭포가 4도 경사를 지고 있다. 그 4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부분이 4도예요. 그리고 이 폭포는 매년 10cm씩 후퇴한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있어. 이 폭포가 과연 적어도 얼마 전에 생긴 것인가?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런 지면이 있었고 물이 흐르다가 여기가 4도인데 점점 이게 깎이고 후퇴를 해가지고 결국 뭐가 됐냐면 70m가 되는 폭포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후퇴되는 속도가 얼마다? 1년에 10cm씩 후퇴를 했다. 그럼 여기 일단 이 거리를 아는 것이 관건이네요. 지금 여기가 4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요 값으로 할 수 있을까요? 탄젠트 4도. 탄젠트 4도가 지금 얼마 나왔어요? 0.07, 0.07인데 0.07에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탄젠트 값이니까요. x분의 70m 해가지고 결국 이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x를 구해보면 결국 뭐 얼마가 나옵니까? 1000m가 나오나요? 얘가 1000m. 1000m가 나옵니다. 자, 1000m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 똑같은 방식이네요. 이렇게 1000m를 센티미터로 고쳐줄까요? 그러면 이렇게 10만 센티미터가 되고요. 이게 10cm씩 연간 뒤로 후퇴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답이 나오죠.
답은 만년.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지구의 환경을 만드는 데는 지구의 크기와 태양으로부터 거리, 이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크기가 작은데 어느 정도 작으냐면 반지름이 2분의 1,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었다. 현재의 2배, 지금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 2배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사의 판의 운동, 지금보다 활발해질까? 아니면 지금보다 미약하거나 없어질까? 이런 부분이에요. 정답, 바로 이거죠.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구가 지금보다 크기가 작았다라고 한다면 지구 내부 에너지를 담당할 수 있는 열원, 방사성 원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을 거고, 열원 자체가 적다라고 한다면 판의 움직임이 활발할 수 없겠죠. 실제로 화성 같은 데 보면 과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열원이 적으니까 판의 움직임이 적어요. 화산은 있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 올림푸스라고 하는 화산이 있는데 화성에 존재하죠. 왜 그 작은 화성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설명하려면 일단 처음에 화산이 폭발할 때 판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화산이 나오고 그래서 화산이 커질 수 있는데 지구는 그런 화산을 만들 수 없죠. 왜냐? 하와이를 생각해 보세요. 화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판이 움직여요. 또 다른 화산이 나와요. 또 움직입니다. 또 움직여요. 계속적으로 열도가 만들 수 있지 거대한 화산은 만들 수 없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판의 움직임은 미약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산의 크기와 분포. 자, 지금 방금 얘기한 그거네요. 화성에 있는 올림푸스 화산의 예를 고려하라. 올림푸스 화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화산은 아니지만 에베레스트 산 대략 8, 9km 되죠. 이 올림푸스 화산은 대략 한 25km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지금보다 큰 화산이 분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이거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판 자체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열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그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 지점에서 계속 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화산이 분포할 수 있다. 이 얘기할 수 있고, 대기를 볼까요? 지금보다 희박해질까요? 지금보다 두꺼운 대기층을 형성할까요? 자,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중력하고 상관이 있죠. 중력이 작은 수성 같은 게 대기가 없는 이유가 다 날아가기 때문이죠.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보다 굉장히 좀 작아졌기 때문에 중력은 당연히 작아질 거고요. 중력이 작아진다면 가벼운 기체 같은 것들이 많이 이탈을 해서 현재보다 좀 희박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체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를 몇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중등과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응용해서 풀어봤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도 좀 많이 있었죠? 요것이 전 주제를 다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일단 지구과학 부분의 고체 영역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교과서 다시 한번 꺼내놓고 지구과학 영역만 골라서 일단 또 고체 영역만 골라서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 또는 도표 또는 그림 또는 탐구 실험에 관련된 것들은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알아야지 조금 더 창의력 문제 또는 깊숙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 전혀 공부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바로 보게 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강 고체 영역 끝내도록 하고요. 바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시간만 맞다면 바로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2강에서 만나겠습니다.